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들 잘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게 계절이 확 바뀔 적에 갑자기 더워지고 그러면 좀 몸이 네. 그 익숙해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계절이 바뀌고 그냥 바로바로 적응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저희 셋 중에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늘 활력이 넘치셔요. 등산 자주 하시니까. 저는 걷고, 저는 두 가지를 해요. 걷고 팔굽혀펴기. 아, 진짜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을 매일 하시구나. 등산 자주 하지 않으세요? 등산도 가고, 그러니까 걷는 거에 포함되는 거죠. 알고 보니 매일 영양제를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요. 하루에 한 6가지 먹습니다. 오. 네, 맞아요. 비타민 여러 종류 하고. 자, 오늘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는요, 좀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영화인데, 저희 시네마 브런치에서 쉽게 다루지 않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독특하고 특별한 영화입니다.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목사님! 네. 원더우먼 1984 왜 고르셨어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밌었어요. 네, 히어로물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원더우먼 1984가 저한테는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자 주인공의 미모에 반하시는 건? 아, 그런가요? 근데 그거보다는 희한하게 영화를 보는데 전 1편도 봤거든요. 그 별로였는데 2편을 보는데 희한한 감동이 좀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오늘 이 시네마 브런치에서 함께 좀 네. 같이 나눠보면서 왜 그런지를 저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좀. 저희가 이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토의 끝에 이 영화 하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의견이 분분한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 영화의 감상평을 저희가 이제 3명이서 각자 교환을 하는데 가장 극과 극의 이제 평들이 막 올라오고 아주 재밌게 봤다. 저는 좋다. 재밌었다. 너무 싫었다. 우리 감독님. 자, 우리 감독님 평부터 한번 좀 전반적인 평. 저는 사실 그 원더우먼 1984를 보기 위해서 그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작까지 다 봤거든요. 네. 2017년에 나왔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왜죠? 저는 이렇게 그 원더우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원더우먼이 막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어디 상처도 입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얼굴이 멀쩡한 거야. 계속 그 이 헤어와 이 얼굴이 너무 이렇게 네. 뺀질뺀질하게.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 추앙을 받고 있는 네. 겔 가덧 그녀의 그 배우의 어떤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야, 어떻게 저렇게 그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도 헤어가 저렇게 유지되며 저 얼굴에 저 어떤 그 피부에 요만한 상처도 하나 없이 저렇게 그 윤기가 날까?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계속. 그건 저도 불만이었어요. 조금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984도 제가 그 목사님이 고르신 이유는 알겠어요. 이게 좀 죄를 다루고 있고, 당연히 좀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또 예민하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리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좀 맥락이 없이 그렇죠? 막 그 사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자면 제가 한 50분 정도 얘기를 계속 가져갈 수 왜냐면 있는데 우리 이 그렇죠? 감독님은 또 뭐 JSA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옥 같은 네네. 시나리오를 쓰신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이나 네. 구조적인 면에서 더 저희보다는 예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를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추가로 계속해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영화를 꼬집는 네. 그런 태도로 오늘 방송에 삐딱한 네, 태도로 계속 비판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비판해 주시고 임하도록 저희를 하겠습니다. 옹호하고 비판하고 네네네. 옹호하고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황수정이라는 게 그 무슨 뭐 구슬 뭐 이런 저 보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소원을 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황수정은 어려운 말이고 그냥 램프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램프 요정인 지니가에게 이렇게 뭐 소원을 빌면은 뭐가 나타나서 이게 드림스톤이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드림스톤이에요. 드림스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이 설정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실 그건 이렇게 나도 그랬어. 나 이거 이거 나 없으니까 나 저기 뭐야 저 10억만 있게 해줘 하면 10억이 땅 하고 생기고 좀 이런 식의 설정이잖아요. 그게 좀 오그라들었어. 이게 왜 돌이고 그렇지. 돌에 그리고 소원을 빈다는 설명이 없어. 그냥 그 돌이 있는데 거기 소원을 빌면 네가 소원을 비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리고 맥락이 없는 설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고대 유물이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때 이 원더우먼의 남자친구가 죽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살아나오냐고. 저기 뭐야 남자친구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원래 그 모습으로 환생하면 되는데 다른 남자의 몸을 빌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살아났으면 환생했으면 그 원래 몸의 주인공 그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어떻게 됐다는 설명이 없어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하게 설명이 몸만 없어요. 빌려주고 당한 거야. 그리고 그 원더우먼이 그 환생한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몸을 빌어서 환생한. 그러면 그 남자에게 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둘이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말하면 원더우먼이 그 허락받지 않은 채 그 남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몸을 빌려준 네, 남자.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근데 저래도 대단한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그 작가의 태도가 너무 좀 그 순진하다면 순진할까 아니면 무감하다고 할까? 그리고 그런 태도는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보이는데 영화 속에서 보이는 어떤 그 무슬림들의 모습들 속 이슬람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좀 왜곡돼 있어요. 그 막 전쟁터에서 장갑차들이 막 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그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바보들이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무슬림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더우먼이 그 아이들을 구하거든요. 구하죠. 근데 원더우먼이 누구예요? 그 겔 가도시 그 이스라엘 여자고 이스라엘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이 있는데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여인이 이 불쌍한 저 무슬림 아이들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면 그게 그 무슬림들의 네.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감독님 또 흥분하신다. 네, 아니, 이제 또 그리고- 워워 시켜드려야 될.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 굉장히 허당이었어요. 그 도로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아우성인데 애들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마치 그렇죠. 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을 현실에 썼다는. 저는 그 그런 장면들이나 장면들이- 아까 감독님 얘기한 대로 영화 외적으로 안 보고 저는 거꾸로 영화 내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80년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요? 아, 80년대는 저런 식으로 맞아 악당들을 처치했지. 80년대. 80년대에는 저런 식으로 왜냐면 막 그 로프 타고 내려와서 막 악당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의 시각으로 굉장히 촌스러운데 네. 맞아 80년대 제가 기억으로는 막 머리 기억이 나거든요. 에이특공대 맥가이버 다 보면 대체로의 이 스토리상에서의 허술함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했을 때 80년대는 저렇게 영화들이 분명히 흘렀던 기억이 전 나서 정확합니다, 목사님. 네, 그걸 맞습니다. 그냥 재현한 게 아니, 아닌가라는 네. 생각들이 전 들어서 그냥 그런 부분은 그렇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그 촌스러움이 캐릭터에 굉장히 네. 묻어나잖아요. 이게 전편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2017년에 개봉한 원더우먼 원편이죠. 이 시대적 배경은 사실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나름 되게 의미 있고 우리 시네마 브런치에서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의견이 공감했던 부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서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예를 들면 원더우먼인 우리 다이애나는 아마존 데미스키라의 여전사이고 네. 신과 여왕 사이에서 탄생한 반신반인입니다. 예, 전제가. 그 반신반인 다이애나가 인간 세상의 험난한 전장 속으로 뛰어들죠. 1편에 보면. 그래서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절대 악의 열매이자 정점인 세계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히어로가 자기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싸우게 되는데 인류의 죄를 목격하는 장면들, 뭐 사탄의 하수인인 그 세계대전의 전범들과 한반 승부를 벌이는 그런 내러티브도 있었고요. 그리고 66년을 이제 살게 됩니다. 저희가 1984에서 보듯이 66년이 흐르는데 이 동안 늙지 않은 다이애나가 신이기 때문에 안 늙잖아요. 피부도 그대로 더 예뻐졌어. 그 다이애나가 성육신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죽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상실감도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인간화되어 있는 그 다이애나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의 서사부에 보면은 이 원더우먼의 서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베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게 인류를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요. 네, 히어로물은. 구하는데 우리가 많은 다른 작품들을 보면 뭐 이렇게 최첨단 무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위험천만한 어떤 신종 무기를 해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근원인 어떤 탐욕을 내려놓는
네, 그런 승부를 벌이죠 나중에. 네, 맞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깊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저는 봤어요. 저도 요 지점이었던 것 목사님한테. 같아요. 요 네네. 지점을 아주 저도 감동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신 반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보다는 오히려 좀 그 히랍 신화에 조금 더 좀 이렇게 그렇죠. 예.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게 그 세상을 구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구한다. 또 그 인물이 반신 반인의 어떤 그 존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제가 좀 마음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바로 그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이 얘기했던 왜 사람들이 신화에 열광하는가, 영웅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지점이 사람들이 뭔가 구원자를 찾고 영웅을 찾는 지점들이 네네. 이제 방향은 비슷한 것 같고 네. 이제 대신에 이제 C.S. 루이스 같은 이제 학자들은 다니엘 이야기하기를 얘기에서. 신화된 이런 영웅의 서사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비춰주고 있는 이정표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존재들을 필요로 원한다라는 것들에 한다라는. 대해 그런 내적인 그 조명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 또 지금도 현대 사회에 보면 이 마블이나 DC 이런 영웅들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영웅을 확실히 원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왜 지금 다 큰 어른들도 이렇게 영웅 히어로물들을 좋아하는가 보면 네. 이 성격 중에 하나가 이 인간사에서 만나는 영웅들은 지역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 조셉 캠벨의 얘기인데 지역 영웅. 지역의 영웅. 예, 그 지역의 영웅은 반드시 누군가 상대방은 원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에는 이게 그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신화된 영웅들의 특징은 우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구를 지키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지구를 지키는 거니까 공통된 어떤 사람들 안에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원하는 큰 그림에 대한 모습이 그 안에 원형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영웅 영화들을 좋아하는 이 면은 한편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거예요. 진리의 그림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진리를 거론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그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뜻을 모르다가 결국은 이제 깨우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네, 메인바 됐던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진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웅이 어떤 나타나길 기대하거나 그런 네. 심리가 저한테 전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저에게는 영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히어로물이나 히어로물들의-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그렇죠. 없는 성향을 보이는 거가 네.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네. 수준이 높은 굉장히 사람처럼 높은. 티를 내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영웅 이 땅에 있는 영웅들은 결국 항상 우리 네. 실망시키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저들도 그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한 어떤 영웅으로 보였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탐욕이 있고 되게 소소한 짜잘한 어떤 치사함들이 있고 그런 네네. 면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지는. 근데 저는 이 요즘의 히어로물이 굉장히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히어로들이 네, 등장하는 네, 네, 네. 아이언맨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인간적인 네. 히어로들을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완벽하고 막 무결점의 그런 히어로보다 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네. 근데 저는 거기도 어떤 되게 진리를 비추는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맞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랑 친근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뭐 다리를 놓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세계 역사에 없는 독특한 이야기인 건 그 신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서 인간의 몸으로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추가노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던 사람들이 히어로물이 예전에 너무 영웅으로만 밖으로만 떨어졌던 거에서 우리랑 되게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구나. 네. 저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또 온기를 느끼면서 더 그렇죠. 그들의 이 영웅 서사 안에 담겨 있는 고민들이 피부로 와닿듯이 우리 복음의 능력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복음서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영웅이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요즘 등장하는 남자 영웅들은 되게 많이 망가지잖아. 더 인간적이고 막 빛을 갚아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 여자 히어로는 그게 조금 힘든 거야. 너무 망가뜨리는 게 사실 그래도 되는데 그걸 그 얼마 전에 그런 시도를 잘 샤르로스 테론 나왔던 매드맥스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터프한 차라리 그렇게 저는 그런 캐릭터들이 막 여자 히어로물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진짜 원더우먼은 너무했어. 제가 봐도 안 망가져. 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분장이. 의상도 이게 너무 그렇죠. 만화야. 너무 그렇죠. 만화니까 이게 막 정말 그렇게 좀 잘 안 와닿는 그런 비주얼로 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망가뜨리면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그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지. 그녀를 또 망가진 모습을 보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 이 옛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원더우먼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원더우먼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지지 않기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도는 돌면서 변하는 우아하게. 네. 린다 카터였지 린다 카터. 옛날에. 아우 예. 너무 저도 이 영화에 어렸을 린다 때 카터가 나오던데 나와요.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죠. 예. 저 초등학교 때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다들 더 커서 뭐가 될래? 원더우먼이 될래요? 다 이랬죠.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이제 독특한 지점은 전편에서는 세계대전의 배경이었다면, 이번에는 1980년대, 네. 1984죠. 80년대가 배경입니다. 왜 이 배경을 택했을까요, 이 감독님? 1984년이니까 이제 네. 8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이 나왔고요. 이제 그건 뭐 전 세계의 어떤 와, 대중문화의 어떤 그러네. 흐름을 많이 바꿔놓은 그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튜디오 앨범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인데 1984년이 상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로널드 레건 정부가 들어서서 레거노믹스라고 해서 그렇죠. 뭔가 좀 경제를 부양하고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외적으로는 풍요가 있었지만 사실 그 인종 간의 어떤 그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더 많이 벌어지고 또 빈민가들이 훨씬 더 많이 황폐화되고 이런 어떤 그 역작용의 어떤 현상들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대가 저는 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탐욕의 모습을 드러낸 때라고 봐요. 지금은 많은 분들은 뭐 트럼프라는 인물을 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 사업가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동산을 부동산 중심으로 재벌.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 외 그 다수의 어떤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좀 탐욕스러웠던 모습들이 네.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1984년을 굳이 거기다가 연도수로 집어넣은 이유는 그리고 외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팽창하고 풍요로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좀 썩어 있고 문제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런 세계를 좀 가져와서 그 시대를 가져와서 여기에 사실 영화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1984년을 굳이 빌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미국에 계셨나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죠. 84년에. 그러니까 미국에 그럼요. 미국에 그럼요. 저는 그래서 탐욕의 정점에서 아니죠. 제일 그 사회 밑바닥 계급적으로 보면 제일 바닥에서 피해자시군요. 그럼 가해자가 아니라. 그렇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더 생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요. 80년대가 84년이면은 한국에서는 이 LA 올림픽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난 게 칼루이스. 네. 맞아요. 칼로이스. 예, 그런. 근데 뭐 한국 상황도 뭐 경제 발전하고 이제 88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막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언가 잘 되고 있고 잘 살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좀 허황된 희망들을 사람들이 품었던 것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게 사실 시작은 이 냉전 시대의 가치관에서 출발을 했대요. 우리가 세상이 정말 이념으로 둘러나뉘고 저쪽 편보다 우리 편이 더 잘 살아야 우리 이념이 맞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냉전 시대의 가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이겨야 한다라는 그 가치관이 팽배했었고 그거를 이제 서구권에서 특히 네. 미국을 중심으로 더 앞서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자긍심의 정점에 다다랐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상업주의나 뭐 예술, 기술 등 이제 모든 것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경제적인 부여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맥스 로드라고 우리 이제 빌런으로 등장하는 맥스 로드가 초반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더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임의적으로 써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 그 시대 TV 광고 문구 중에 아주 흔한 말이었대요. 여러분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유행할 만큼 그렇게 무제한적인 욕망을 부추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파인이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 70년대 말에 카터 대통령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과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곤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강조했대요. 그래서 8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점, 미국의 헤게모니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그 시대에서 시작된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렀나를 묻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참 배우가 똑똑하네. 반성적인 이분 참 영화인 거죠.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80년대라는 그림이 교회적으로 봐도 뭐 미국으로 치면 수정교회로 대표되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어떤 그런 교회 성장주의라든지 성장주의. 한국도 비슷한 톤으로 대형 교회들이 사실 80년대에 다 자리 잡았죠. 예, 근데 이 톤이 네.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랑 비슷한 네. 거죠. 다 한편으로 공정이나 분배, 그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 이런 말들이 많지만 네. 사실 그때는 그런 단어들을 그렇죠. 찾아보기가 어렵던 거죠. 네. 오히려 그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근데 아마 지금 우리가 반성하는 거는 그때부터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네. 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그림자들, 빛만 보여주고 있는데 빛 너머의 그림자들이 좀 더 덜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미처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너무 우리가 네. 갔던 면들이 예, 사회도 맞습니다. 있었고 사실 교회도 있었던 라는 좀 그런 자기 반성적인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축적하고 더 가져라, 더 소유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부추기는 이 구조 속에 이제 그런 인물들을 이 영화에서는 등장을 시키고요. 그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욕망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빌런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맥스 로드라고 이제 저희 그야말로 황수정을 손에 넣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저는 이 맥스 로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도적으로 80년대를 확 그 촌스러움을 많이 부각시켰더라고요. 정말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 맥스 로드의 옷 입는 거부터 정말 무슨 갑자기 부자가 된 그 사람처럼 너무 촌스럽고 말하는 것도 촌스럽고 뭐 광고도 촌스럽고 이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트럼프를 너무 닮았다. 80년대 도널드 트럼프가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의도된 거였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이 맥스 로드라는 악당이 좀 도널드 트럼프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계획 하에 그 인물이 만들어진 건데.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시점이 미국 내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한 찬반 또 그거에 대한 그렇죠. 굉장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에서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이 트럼프를 풍자한 그런 캐릭터들이 이때 막 거의 트렌드처럼 등장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인들은 아예 맞아. 그냥 감독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면들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죠. 드림스톤 가지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보면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보면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죠. 최근에 광풍이 불고 있는 뭐 그렇죠. 비트코인, 그렇죠.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사람들이 적정선에서의 투자를 넘어서는 정도의 광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한 그걸 향해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들 밖에서 본 사람들이 보면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데 보면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을 때 막 참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이 탐욕과 개인의 관계들이 욕망에 눈이 먼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에 눈이 멀고 마음이 뺏기면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풍자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맥스 로드의 모습이 그래서 더 뭔가 촌스럽고 가치관 자체가 천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 이제 함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빠져들게 되고 이 영화에서 이제 그 황수정을 손에 넣은 후에 그 주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광풍에 막
휩쓸려 노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막 자기 소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비트코인도 생각하고. 근데 정말 이 흥미로운 점은 이 맥스로드라는 캐릭터가 1949년에 발표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맥스로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감독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는 전체주의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고요. 이제 스탈린 체제를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전혀 반대 극점에 있는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데 또 이 영화를 사용한 게 이 소설 기억나시죠? 이 자유를 네, 구속하는 통제하는 절대 권력자인 미국에서는 빅브라더. 학교 다닐 적에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내용이 다 유명한 기억이 잘 안 책이죠. 나는데 어쨌든 빅브라더에 관한 얘기고 그렇죠. 빅브라더가 오마주가 되어 있고 또 소설 속에 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맥스로드가 마지막에 이 전 인류의 소원을 자기가 다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그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맞아. 예, 그런 걸 이 소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탐욕, 미국의 상업주의, 제일주의, 미국 제일주의 또한 인간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노예로 만드는 그런 네, 전체주의, 그렇죠. 똑같은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 다는 면은 저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박하게 평가하나요? 너무 지적을 해서? 너무 자기들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참모습을 영화라. 보여줬어? 저는 아까 목사님 비트코인 잠시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도 역시 그 대한화폐로서의 그 가치가 네. 충분히 뭐 발휘될 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것이 광풍.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한 탐욕적인 어떤 태도로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유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막 이런 그 욕망을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갑자기 이게 막 가치가 그렇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사는 한 개인이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탐욕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좀 멀리 두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런 삶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저희는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나는 왜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너무 신앙이 좋으셔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방탕한 시절 별로 못 겪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자제분이셨고 저는 과거와 현재가 너무 뚜렷한 비포 앤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줄 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내 존재에 발붙일 그 땅, 고향이 없는 거죠. 내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두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물질이나 자동차, 차, 명품, 핸드백 이런 것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바바라 미네르바라는 여인이 또 그런 욕망을 이제 좀 대변하고 있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 바바라 미네르바가 사실 이 여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 여자 저기잖아요. 뭐 전문 과학자죠. 인류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때문인지 저는 뭐 외모도 괜찮은데 몸매도 괜찮고 왜 저렇게 열등감이 있어? 자기 비하적인 유머 감각의 소유자고 예. 늘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많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눈앞에 정말 근데 다이애나를 보고 누가 열등감을 안 느끼겠어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름답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그 강한 여성이 또 다이애나가 나타나니까 그 여자처럼 되기를 원하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바바라가 결국 정체를 밝혀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은 신비로운 유물로 인해서 다이애나에게 가공할 적으로 서서히 변해가면서 막 발톱을 드러내고 나중에 치타가 되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바바라가 변화된 모습이 외모도 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사실 너무 웃겼어요, 맥락이. 갑자기 왜 치타야? 그리고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 치타로 변하기 전까지 촌스럽게 옷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명품 핸드백에 막 명품
하이힐을 신고 저 돈은 어디서 나고 갑자기 돈도 벌었어? 막 이런 생각. 그런 게 저는 되게 웃겼어. 그러면서 내면은 또 원래 따뜻하고 유머러스해서 당신이 좋다고 다이애나가 칭찬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변했냐면 이 분노와 열등감. 그래서 자기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남자를 정말 완전 반 죽여놓죠. 네. 그런 장면도 그 나오고. 장면은 통쾌했었는데. 네, 그 장면은 저도 통쾌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뭔가 신랄해져요. 더 날카로워지고 성격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희생자에서 그야말로 포식자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좀 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게 과한 열등감과 살리에르도 좀 생각이 났고 모차르트 옆에 있는 그렇죠. 살리에르도 그렇죠. 생각이 좀 났고 사울. 그렇죠. 다윗을 질투한 가진 사울. 게 많은 사울인데도 네. 다윗을 질투하고 맞아. 근데 보면 이 질투와 자기 열등감의 안타까운 지점은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고 공격을 그렇죠.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얘기한 다윗에게 사울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바바라가 다이애나에게 분명히 나는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이 얼마나 이 괴물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주님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욕심이 잉태하여 잉태하는 죄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많은 소중한 좋은 가치들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나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절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도 네.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게 결국 죄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주님이 그리고 죄가 계속되고 돌이킴이나 변화가 없으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매일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말씀하시고 전혀 아닌데 어쨌든 그 짧은 말씀 하나에도 항상 그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계속 좀 부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 내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항상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들으면 이런 마음에 생겨나는 그런 욕심도 대처하고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바바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상처가 욕망이 될 때도 많다. 상처. 바바라도 똑똑한 여자인데 뭔가 저 여자도 상처가 있었어. 어린 시절에 비교당한 상처. 저는 그렇죠. 제가 생각나는 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셨는데 그걸 유명한 배우셔. 네. 추성웅 선생님이셨지. 달동네라는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 딸이 김민희 씨, 똑순이라고. 근데 딸을 완전히 딸바 보인 아버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순이 손잡고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무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역할을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이제 PD님이 그러니까 부녀가 같이 부녀가 하라. 하나 부녀 하면은 역할로. 이슈도 되고 좋겠다 그렇지.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뜯어 말려줬죠. 그 제가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하고 집에 싶어서? 혼자. 네. 근데 끝까지 못하게 하셔서 못했거든요. 근데 김민희 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하던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집착이 강하고 너무 사이 좋은 분이었는데 아빠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바빠서. 맨날 촬영 가니까. 근데 아빠 얼굴을 보려면 드라마를 켜야 돼.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맨날 그 친구랑 뽀뽀하고 무등 태우고 그렇지. 껴안고 이런 게 나와요. 딴 아이를 제가 막 그때 심정으로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김민희 씨를 막 미워하고 그러셨고. 너무 미워했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김민희 씨 연극하는데 찾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구나. 분장실에서 저희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내가 우리 어. 상미가 너랑 동갑인데 미는 동갑인데 되게 질투한다. 아이고 어떡하냐. 오늘 또 이 장면 어떻게 찍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상처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도. 어떤 비슷한 어떤 존재감을 가진 혹은 그런 여배우라든지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질투심이 확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게 오랫동안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경쟁의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바바라를 보면서 저 여자도 뭔가 상처가 저렇게 욕망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갖기 위한 욕망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쵸. 그렇죠. 나도 자기한테 모르게 생겨버린 받았던 무의식적으로. 상처에 대한 그렇게 보면 또 바바는 굉장히 연민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캐릭터인 것도 같고. 네, 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면들이 네.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원더우먼은 이런 모든 인류의 죄를 소명을 가지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 솔루션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데 원더우먼이 사명을 가졌어요. 이제 사명이 주어지죠. 그 황수정에게 소원을 빈 모든 인류들이 다 노예 상태로 묶여버리는데 이게 또 핵전쟁하고도 또 핵 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털어내고 인류를 구원하느냐가 그녀의 사명입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던 면인데 이거 무슨 멜로드라마야? 왜 전편에는 정말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고 여성 히어로물 다운 그런 스펙타클을 보여줬는데 왜 맞아요. 여기선 사랑 노릇만 하고 있어?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어떤 히어로물의 가장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희석시키면서까지 원더우먼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그녀의 욕망을 부각시킨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처나 지금까지 얘기한 탐욕도 있겠지만 이 욕망의 본질은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원더우먼은 탐욕보다는 굉장히 진실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굉장히 인간적인 욕망을 가졌죠. 사랑하는 남자와 다시 함께 살고 싶다. 그와 사랑하고 근데 싶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 살려냈기 때문에. 아니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의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네.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가 죽었잖아요. 네. 그게 술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술린 거고. 근데 이미 죽은 그가 다시 환생해서 나의 연인으로 계속 내 옆에 남길 원한다? 그것은 과욕이죠, 사실은. 100년 이상 살아보세요, 혼자. 술리. 다이애나가 몇 년을 살았어. 이 땅에 지루할 만도 하지. 결국은 이 다이애나가 그런 욕망을 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슈퍼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제가 좀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삼손도 그러네.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애나 그러니까 원더우먼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본분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약성서 사사기에서 삼손도 자기의 본분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결국은 그 들라일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의 원천이 그러네요. 그 긴 머리인데 그게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신전에서 결국은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자기 어떤 슈퍼 파워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맨 마지막에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신전에서 이 기둥을 밀어서 이 부분도 진짜 성경 그렇잖아요. 서사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이죠.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죽게 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과거 죽은 연인과의 새로운 어떤 삶을 꿈꾸는 그 자기의 욕망을 포기했을 때 다시 슈퍼파워가 돌아오고 또 이 세상을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회개의 지점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도 회개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녀는 진짜 사랑은 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옆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보내도 이 사랑은 내 옆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와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추 감독님이 약간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했는데 정반대 지점도 저는 사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왜 다이애나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변하지 않는 방부제 같은 외모는 있지만 사람의 영원성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유한성을 인정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렇죠.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언제까지나 계속이 아닌 한계가 있고 때가 있고 소멸해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인정해야 되는 지점들. 그러네요. 그래야지만 참다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찾아온다는 그렇죠. 그 지점들에 대한 우리가 왜 뭐 진슈황제처럼 불로
장생 뭐 이런 것처럼 사람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수명에서의 이게 계속 길어지는 장생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정해진 인생의 네.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한성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구원이 찾아올 수 있고 참된 어떤 세상의 질서가 네네네. 바로잡아지는 거죠. 여기 보면 사실 이 원더우먼의 이 남자친구의 이 환생으로 인해서 이 사실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진 거거든요. 네네. 특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질서가 깨진 거라고 사실 네네. 이 한 사람으로 해서. 하지만 자기 또한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늘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슈퍼 히어로 영화인데 이 영화 참 좋다라고 느꼈던 되게 그 지점이 네. 저는 그 지점이었던 것 저도 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나름 울컥하면서 감동을 줬던 게 네. 다이애나가 내려놓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려놓잖아요. 그냥 익명의 그냥 대중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뭐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차를 내려놓고 뭐 물질이든 뭐 어떤 욕망이든 다 하나씩 내려놓는 그 장면 되게 감동적이었고 나중에 맥스로드도 또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을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진짜 영화의 맥락을 떠나서 마지막에 좀 내가 공격할까봐 맥락을 떠나서라고. 풍과는 뭐 이게 있었고 지금 딱 공격을 내려놓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좋은 영화네. 맥락을 떠나서. 좋은 영화야. 좋은 영화입니다. 뭐 맥락이 없긴 하지만 왜 그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냐. 네. 그리고 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냐. 맥락은 없지만 그래도 그 현상은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그 욕심이 있을 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가져야 되는데 못 갖게 되는 지금의 상태가 너무 괴롭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결국 보면은 그 각자 개개인의 어떤 행복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공동체가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때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갖고 싶다. 충분히 그런 마음 인간이니까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보화를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려고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있고 그렇죠. 누리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은 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황수정의 농담이야 이거는요. 사모님에 대한 애착이 전혀. 그렇게 와. 그러네. 부럽다. 금술이 그 진짜 말 좋으시구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금 못 내려놔서 우리 지금 짓궂은 질문. 목사님. 지금 필름 프롬을 내려놔요. 저는 저희 아들을 내려놓잖아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이 감독님이 제일 비판하셨는데 제일 신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원래 영화는. 넘욕할 때가 재밌거든. 네, 다소 비약이 심하게 느껴지고 맥락이 좀 문제가 되는 내러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성경적인 시선으로 드러낸 여성 히어로 물이었다는 네. 점이 신선했다는 점은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동의 안 박수 하고 치면서. 있잖아. 입 다물고 있잖아. 박수 치세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